자, 그러면은 어, 미생물을 이용해서 떻게 전기억제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는데요. 2012년에 나온 그 사이언스 논문을 제가 이렇게 그림만 가져온 것입니다. 어, 본 1강은 여러분들 뭐 자세하게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망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혹시 여러분 여기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뭐 전혀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다뤄질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전기화학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극이 있죠. 전극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 하나는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 그렇죠.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에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노드를 양극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전기화학회에서는 이거를 산화 전극 또는 에노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돼 있어요. 캐소드도 음극이 아니고 캐소드 또는 환원 전극 그렇게 부르면은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어난 반응에 따라서 에노드가 이 산화 전극 에노드가 에노드에서 이게 이제 양극하면 뭐 포텐셜 플러스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에노드는 이게 마이너스 전압을 띠고 있고 캐소드는 플러스, 그죠? 음극이라고 치면은 음이니까 마이너스일 것 같잖아요. 양극이라고 얘기하면 플러스일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전기학 셀이에요, 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생물 같은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저 여기서 기질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을 여러 가지 이렇게 바이오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셀을 바이오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이 전지를 셀은 여기서 세포가 아니고 전지란 뜻으로 쓰입니다. 전기학에서는 전지로 쓰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노드와 캐소드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노드에서 이제 산화가 일어나니까 산화라는 것은 전자가 에노드 쪽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럼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외부 부하를 통해서 이동하면은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요.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양쪽에 우리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어떤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노드와 캐소드에서 다양한 이 전기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에노드에서는 보시면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먼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녹색으로 된 부분,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뷰티레이트 같은 유기물이 산화가 되면 어떻게 있어요? CO2와 프로톤과 이렇게 전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자는 외부를 통해 이동해요. 전자는 왜냐면 요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에노드 캐소드 사이에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해질은 전자가 전해질을 통과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전자는 반드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글리세롤이 에탄올로 또 산화가 됩니다. 그때 뭐가 되죠? 전자가 나오죠. 다 여기는 에노드 반응을 보시면은 다 전자가 나오는 반응입니다. 락테이트도 아시테이트로 산화되면서 전자가 나오죠. 물론 이거는 글리세롤, 락테이트 이렇게 에탄올이나 아시테이트 되는 것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저기 미생물 학에서는 이거를 발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냥 수소 기체가 들어가서 또 산화가 돼서 양성자와 전자가 나오죠. 또 글루코스도 또 이렇게 완전 산화가 되면 전자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 캐소드 반응은요, 이 환원 전극이니까 환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에노드에서 넘어온 전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가 이 반응물 쪽에 왼쪽에 있죠, 그죠? 산소가 프로톤과 전자를 반응해서 물이 되고, 그죠? 또 이제 이게 물까지 안 가고 어떤 경우에는 과산화수소로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용액의 pH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나이트레이트가 전자를 받아서 질소 기체로 됩니다. 이 반응이 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이제 어떤 용액 중에 질산 이온이 있으면은 이것이 영양소예요, 영양소. 그러니까 이런 질산 이온이나 인산 이온 같은 게 있으면요,
그, 그 하수, 뭐 호수 뭐 그런 것에 강 그런데 아주 그 녹조 현상 그리고 이제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막 순식간에 막 녹조가 막 늘어나는 거, 그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강이나 하천이나 호수 같은데 요 나이트레이트 이온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전기화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환원시키면은 미생물을 통해서 환원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물론 여기 보시면요 각 전극에 이렇게 미생물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화학적인 반응이 아니고 이거는 미생물을 통한 반응,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일렉트로 케미컬 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는 CO2를 환원시킬 수도 있어요. 미생물을 통해서 아시테이트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또 무진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CO2 이 저감을 위해서 각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구비가 여기에 초회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은 CO2를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화학적인 환원만 시키는데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하면요 CO2가 이렇게 아세테이트는 엄청나게 소중한 우리 물질이죠. 그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또 그냥 프로톤이 산화돼서 환원돼서 수소 기체가 되죠. 또는 물이 환원돼서 수소 기체와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글루코스가 환원돼서 글루타메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뷰타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미생물을 전기학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에노드에서 산화에도 이용되고 캐소드에서 미생물이 환원에도 이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류도 많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도 뭐 대부분이다.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 거기서 어떤 뭐 토양 같은 걸 채취해서 진짜 잘 분석하면은 새로운 미생물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건 물론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전기학적으로 미생물 활용이 가능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여기서 이렇게 파워를 넣으면은 되게 이제 요즘 그 경향은 요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쳐놓은 것은 뭐냐? 또 하나를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렇다 이겁니다. 그죠?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전자를 생산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쪽은 캐소드 반응은 물을 생산하는 이렇게 산소와 를 환원시켜서 이렇게 물을 만드는 반응이다. 또 하나는 잠깐만요. 뭐가 있냐면은 요 수소 생산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수소 생산 미생물에 의해서 양성자를 산화시켜서 수소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에노드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유기물들이 있고 캐소드 반응이 이제 수소 생산 반응, 요 반응 제가 이제 이것도 단연간 연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먼저 이제 미생물 연료 전지를 한번 보시면요, 작동 원리가 그냥 화학 연료 전지와 비슷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 에노드에 미생물이 에노드 표면에 이제 많이 붙어 있어요. 즉 바이오 필름을 형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질이 여기서 들어와요. 그래서 기질이 들어온 것이 이제 또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미 이제 산화된 상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기질이 이제 들어와서 요게 둥그런 게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기질을 흡수해서 아주 다양하게 내부에 정말로 뭐 엄청난 이 반응 회로를 거쳐서 결국은 뭐가 생기냐면은 양성자와 전자가 생기고 물론 탄소는 다 CO2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니까 여기 외부 저항 표시를 해놓은 것이 이게 로드입니다. 로드 부하 외부 부하. 반면에 이쪽 캐서드에서는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산소가 이렇게 물로다가 환원이 됩니다. 여기 양성자는 여기 중간에 이제 세퍼레이트라고 해서 어떤 막을 갖다가 여기다가 장착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양성자가 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하고 또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환원되기 위해서는 보세요. 양성자와 전자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에노드 우리가 미생물 기질로서 글루코스를 줬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글루코스가 산화가 됩니다. CO2와 양성자와
전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글루코스에서 몇 개의 6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24개의 양성전자가 나오고 24개의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그냥 단순하게 글루코스가 산소에 의해서 산화된다. 그래서 CO2와 물이 된다. 근데 실제 이게 내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생물 연료전지의 가능성, 이게 이제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요. 그 미생물 연료전지 마이크로비얼 퓨얼셀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뭐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틈틈이 그걸 PDF 파일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걸 제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1번 예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생활 하수를 미생물로 처리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 예가 있어요. 어떤 가정을 이제 했냐면은 10만 명이 살고 있는 소도시 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와 이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이다. 그죠? 이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정이 필요하죠. 그럼 생활 하수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 생활 하수에 들어있는 유기물의 양은 얼마나 되겠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인구 1인당 하루에 500리터의 물을 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여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또 물도 마시고 그죠? 또 이제 뭐 화장실도 이용하고 하면은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리터를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쓸 겁니다. 하루에. 그게 이제 다 하수관을 통해서 다 이제 배출이 돼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하수 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돼요. 이제 그런 걸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생활 하수에는 유기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유기물이 300mg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유기물은 종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총칭해서 그냥 COD라고 합니다. Chemical Oxidant Demand. 그죠? 그러니까 Chemical Oxidant Demand가 높으면은 유기물의 양이 높다. 낮으면 유기물이 얼마 안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COD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COD는 유기물을 대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COD 1g당 얼마의 이론적으로 얼마의 에너지가 나오냐면요. 14.7kJ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이건 연구해 놓은 겁니다. 그럴 때 여기 뭐 계산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나오는 전력량은 2.6메가와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약 얼마를 쓰냐면요. 여기 보세요. 한 가정당 여기 안 써놨네요. 한 가정당 쓰는 전력이 1.5kW라고 가정합니다. 대개 1.5kW 쓰면요 다 씁니다. 뭐 텔레비 보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2.6메가와트를 1.5kW로 나누면은 1,700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뭘 의미하느냐? 그 생활 하수에 포함된 유기물만 100% 활용하면은 1,700 가정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겁니다. 그죠?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에너지 함유량이 많다 이겁니다. 반면에 축산 폐수는요 아주 더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요. 축산 폐수는 이때는 BOD라고 했습니다. Biological Oxygen Demand. COD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3만 ppm이 됩니다. 3만 mg per 리터니까 3만 ppm이죠. 그죠? 축산 폐수를 하루 150 입방미터를 처리할 경우에 계산해 보면요. 하루당 460 메가와트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걸 뭘 가정하냐면 건조 유기물 1kg당 103k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전기요금 있잖아요. 1억 4천만 원을 우리가 아낄 수 있어요. 킬로와트 아워당 300원이라고 가정하면은 근데 국내 출산 발생량은 하루에 13만 입방미터입니다. 엄청나죠. 13만 입방미터. 그러면은 하루에 1,200원어치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1년이면 44조 3천원어치 우리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 뭐 그런 물론 이제 계산이긴 하지만은 그런 계산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계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생물 연료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또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생산으로서의 미생물 연료전지 이거를 이거는 이제 연료전지는 아니니까 이거는 미생물 전기 분해 전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미생물 연료전지를 약간만 우리가 모디파이 하면은 수소도 생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보시면은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에노드가 있고 여기 캐소드가 있고 에노드에서 미생물이 바이오 필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기물이 분해돼서 CO2가 나오고 양성자가 나오고 또 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캐소드가 좀 틀립니다. 캐소드는 아까는 미생물 연료전지에서는 여기 외부에서 공기를 주입해야 됐죠. 산소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캐소드를 아예 그냥 막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통하게.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PS라고 파워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면요, 여기 캐소드에 마이너스, 에노드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양성자하고 전자가 요 캐소드에서 결합해서 수소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이렇게 외부로 나오게 됐어요. 그때 걸어주는 전압은 어느 정도냐? 0.25V 정도 걸어주면 돼요. 그 이상, 그죠? 저희 실험실에서는 몇 볼트를 걸어주냐면 0.8V 내지 1V를 걸어줍니다. 그죠? 근데 직접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최소한 1.8V를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주는 전압이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미생물 연료전지를 좀 뭐랄까요? 이 바꿔서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다. 그때 기본적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보다 더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보통 지금까지는 수소를 어떻게 생산합니까? 화석 연료에서 생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석 연료를 개질하는 거죠. 리포닝. 그러니까 천연가스, 헤비 오일, 그러니까 납사, 그죠? 이게 말하자면 기름이죠, 석유. 그리고 석탄. 여기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전체의 96%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화석 연료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면요. 이때 부산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에너지도 엄청나게 듭니다. 또 부산물로 CO2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은 수소는 다 이렇게 생산하고요. 나머지 4%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겁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결국 화석 연료를 태워서 화력 발전을 하거나 원자력 발전을 해서 얻어지는 전기를 가지고 또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서 기존의 방식으로 수소 생산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한계가 명확한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전기 분해해서 수소 생산하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소 생산하는 그 방식을 나타내는 건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 미생물 연료전지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캐소드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여기에 수소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만 뚫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고 그러면은 캐소드에서 양성자와 외부에서 온 전자가 반응해서 수소가 됩니다.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왜 이런 방식이 중요하느냐? 그러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지금까지 생산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생산을 하긴 했어요. 물론 산업적으로 그게 그다지 유용하지 못해서 안 쓰였다 뿐이지. 잘 보십시오. 그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요 수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 글루코스가 있잖아요. 글루코스, 그죠? 글루코스가 미생물이 글루코스를 발효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글루코스가 발효돼서 여기 이걸로 된다 칩시다. 이게 이제 뷰트릭 애시드예요. 뷰트리산. 이게 되면은 글루코스 분자 하나당 수소가 2분자가 나옵니다. 그죠? 뭐 괜찮은 것 같죠? 또는 글루코스가 발효돼서 아세테이트까지 발효된다 쳐보세요. 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수소가 4분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죠. 그러니까 최대 우리가 유기물을 특히 이제 글루코스 같은 거를 발효시켜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글루코스 1몰당 최대 2몰의
이제 수소가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해보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효율 뭐 저하도 그래서 글루코스 1몰당 약 2몰의 수소가 나온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미생물을 전기화학적으로 이용하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이걸 보도록 잠깐만 이걸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글루코스가 완전 산화되면 24개의 양성자와 전자가 되죠. 그러면 이게 반응하면 몇 개의 수소 분자가 나오죠? 24H 플러스 그리고 24 E 마이너스가 결합하면 12개.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요. 어, 글루코스 하나당 최대 12몰의 수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효 장벽을 극복한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여기. 글루코스가 최대 여기 12몰까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전기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미생물 발효에 의하면 최대 3몰까지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전기학적인 방법을 쓰면 12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약 8내지 10몰의 수소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그냥 일반 발효는 이거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학적으로 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머리 해놓은 겁니다. 그죠? 어,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일단 식을 써서 놨어요. 글루코스가 뷰트릭 애시드로 발효되면은 2몰의 수소, 아시테이트로 발효되면은 4몰의 수소, 최대 4몰. 그렇지만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하면은 요게 24개의 수소 양성자와 24개의 전자가 반응해서 12개의 수소 분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